미국 한 나라에서 한국 식품을 1년에 15억 9천만 달러어치 사들였다는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그 숫자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제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분명히 잘못 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30년간 뉴욕타임스 푸드 섹션에서 세계 미식을 평가해온 제 눈에는 그 숫자가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크 도노반입니다. 일본의 스시장인, 프랑스의 미슐랭 3성, 이탈리아의 파스타 명가까지 평생 별을 매겨온 손으로 한 가지만은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한국 음식이었죠. 저에게 한식은 마늘과 고추장을 끼얹은 농민의 잔반에 불과했습니다. 비빔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코웃음부터 나왔으니까요. 그릇에 남은 음식을 그저 비벼서 먹는 것이 어떻게 요리가 될 수 있냐고 저는 동료들에게 반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빔밥 한 그릇이 미국 미식 지도를 통째로 바꿔놓았다는 통계가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라면 수출은 1년 만에 70%가 폭증했고 김치는 미국 채소 카테고리 1위로 올랐었습니다. 미국 식품 수입 시장에서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1위로 뛰어올랐죠. 제가 30년간 무시해온 그 음식이 제가 사는 도시 뉴욕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늦게 한국계 어시스턴트 에마가 영상 하나를 제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원주의 좁은 골목 78 노포, 할머니가 녹그릇에 색색의 나물을 한 점 한 점 올리는 35초짜리 영상이었죠. 조회수는 무려 870만 회.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마우스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그림이야. 30년간 그 어떤 미슐랭 3성 요리에도 하지 않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지 사흘 만에 저는 인천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한식을 30년간 비웃어온 까칠한 미국 비평가가 왜 갑자기 전주의 노포 할머니를 만나러 직접 한국까지 날아갔는지, 그리고 그 한 그릇이 어떻게 폐업 직전이던 60년 노포를 다시 살려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사무실은 뉴욕 맨해튼 8번가 뉴욕타임스 본사 11층 구석에 있습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30년간 제가 쓴 비평 칼럼 482편이 두꺼운 양장본으로 묶여 꽂혀 있죠. 그 옆에는 페란 아드리아, 미셸 트루아그로, 알랭 듀커스 같은 세계 거장들의 친필 사인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액자들 앞을 지나며 책상에 앉습니다. 그 의식은 3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제 자존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1995년부터 뉴욕타임스 푸드 섹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파리 르코르동 블루에서 정통 프랑스 요리 과정을 수료했고 도쿄와 교토에서 6개월간 가이세키 요리를 배웠습니다. 스페인 산세바스티안의 분자요리 연구소에서 1년을 더 머물기도 했죠. 제 미각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한 입을 떠넣는 순간 그 요리의 산지, 조리법, 셰프의 의도까지 읽어내는 미각. 동료들은 저를 두고 살아있는 미슐랭 가이드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칼럼은 무거웠습니다. 제 한 줄의 평에 따라 어떤 식당은 6개월 만에 망했고 어떤 식당은 예약 1년 대기에 들어갔죠. 2018년 봄에는 맨해튼 미드타운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제 혹평을 받고 2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같은 해 가을, 브루클린의 작은 베트남 쌀국수집이 제별 5개를 받고 6개월 예약 대기 상태가 되었죠. 저는 그 권력을 즐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권력이 제 미각의 정당성을 증명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 미각에는 한 가지 공백이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었죠. 한국 음식을 진지하게 평가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아시아 음식이란 명확한 위계가 있었거든요. 가장 위에는 일본 요리가 있었습니다. 스시는 예술이었고 라멘은 장인의 작품이었죠. 그 아래에는 중국 요리가 있었습니다. 광동의 정교함과 사천의 대담함, 둘 다 인정할 만했습니다. 그 다음이 태국과 베트남이었습니다. 동남아의 향신료 운용은 충분히 흥미로웠으니까요. 그리고 한국 음식은 솔직히 말해 그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변두리였습니다. 제가 한식을 그렇게 본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003년 가을, 뉴욕 코리아타운의 한 한식당에서 저는 처음 비빔밥이라는 것을 먹어봤거든요. 큰 양푼에 밥과 나물 몇 가지가 뒤죽박죽으로 담겨 나왔고 종업원은 제 앞에서 그것을 마구 휘저어 비벼주었습니다. 빨간 고추장이 모든 색을 덮어버렸고 마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 입 떠넣은 순간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매웠고 시었고 짰고 단맛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미각에 어떤 한 가지 주제도 없는 그저 모든 맛이 한꺼번에 뒤섞인 혼란이었죠. 그날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한식이란 음식이 아니라 잔반 처리법이다. 그 문장은 제 머릿속에 20년 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는 인정했죠.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큼은 절대로요. 2024년 9월에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사무실 동료들과 첼시의 한 비스트로에서 회식을 하던 중이었죠. 한국계 미국인 어시스턴트 에마 첸이 저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에마는 29살, 컬럼비아대 저널리즘 스쿨을 갓 나온 신참 에디터였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했고 푸드 트렌드 감각이 제 또래 동료들보다 훨씬 빨랐죠. 마이클, 다음 주 화요일에 미트패킹 디스트릭트에 새로 오픈한 한식 파인다이닝 가보지 않으실래요? 셰프가 전주 출신인데 비빔밥을 코스 요리로 재해석했대요. 저는 와인잔을 입에 대다 말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올리며 한마디를 던졌죠. 비벼 먹는 게 무슨 요리야? 그건 먹다 남긴 걸 처리하는 방식이지. 테이블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에마는 웃지 않았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클, 그건 1980년대에 미국 사람들이 스시를 두고 했던 말과 똑같아요. 말생선은 어떻게 먹냐고? 야만적이라고.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비교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스시는 단위 재료의 정점을 추구하는 요리고 비빔밥은 그저 여러 재료를 한꺼번에 쏟아부은 잡탕이라고 저는 속으로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날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앉아 다음 주 칼럼 초안을 썼습니다. 주제는 가을철 미식 트렌드였죠. 저는 그 칼럼의 한 문단에 농담처럼 이런 문장을 끼워 넣었습니다. 한식은 요리가 아니라 마늘 폭격기다. 한 입 떠넣는 순간 입안의 모든 미각이 항복 선언을 한다. 월요일 아침 그 칼럼이 뉴욕타임스 푸드 섹션 메인에 올라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제 메일함에는 32통의 항의 메일이 쌓였습니다. 미국 한식협회, 뉴욕 한식당 협의회, 그리고 일반 독자들의 항의였죠. 어떤 메일은 정중했고 어떤 메일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한 한국계 독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도노반 씨, 당신은 30년간 음식의 최고만 다뤄왔다고 자부하셨지만 정작 한식에 대해서는 평생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비평이 아니라 편견입니다. 저는 그 메일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은 단 한 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30년간 미슐랭 3성을 평가해온 제 미각이 틀릴 리 없다는 확신. 그 확신이 제 안에서 너무나 단단했습니다. 저는 메일함을 닫고 오후에 약속된 맨해튼 어퍼이스트의 새 프렌치 비스트로 리뷰를 위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 비스트로에서 저는 그날 저녁 별 4개를 매겼습니다. 24시간 졸인 송아지, 데미글라스 소스가 일품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흘러가는 맨해튼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미식의 정점은 결국 유럽과 일본에 있다고,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한식이 아무리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의 후광을 등에 업는다 한들 음식의 본질은 마케팅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제가 옳다는 것을 30년의 경력으로 증명해왔다고 믿었습니다. 택시가 제 집 앞에 멈춰섰을 때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한 통을 더 확인했습니다. 에마가 보낸 짧은 문자였습니다. 마이클, 언젠가 진짜 비빔밥을 한번 드셔보세요. 코리아타운 말고요. 진짜 노포에서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와인 한 잔을 따라놓고 30년간 모아온 제 칼럼 스크랩북을 펼쳐들었습니다. 그 자만심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개월 뒤 2024년 12월 두 번째 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뉴욕에 그의 첫 한방눈이 내리던 날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오전 9시에 사무실에 도착해 따뜻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빨간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있더군요. 편집장 로버트 헤이지가 직접 남긴 메모였습니다. 오전 10시, 내 방으로. 중요한 거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로버트가 직접 손으로 쓴 포스트잇을 남기는 일은 1년에 2-3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보통은 메일이나 슬랙으로 끝났죠. 그게 손글씨로 왔다는 건 뭔가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12분. 저는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노트와 펜을 챙겨 12층 편집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로버트의 방은 늘 깔끔했지만 그날따라 책상 위에 두꺼운 자료집 한 권이 펼쳐져 있더군요. 표지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문 로고와 함께 2024년 한국 농식품 수출 실적 잠정 발표라는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저를 보자마자 손짓으로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 숫자 좀 봐. 그는 자료집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그 페이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호흡이 멎었습니다. 2024년 한국의 K푸드 플러스 총 수출액 130억 3천만 달러. 9년 연속 성장.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이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 수출액 15억 9천만 달러. 2023년 3위에서 2024년 단숨에 1위 시장으로 등극. 로버트는 제 표정을 살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마이클, 우리 푸드 섹션은 30년간 미국 식탁의 트렌드를 가장 먼저 짚어왔어. 그런데 이번엔 우리가 놓쳤다. 작년에 미국이 가장 많이 사들인 외국 식품이 한국산이라는 걸 정작 우리는 5위 정도일 거라고 예상했거든. 저는 자료집을 받아들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더 충격적인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라면 단위 분목 1년 만에 미국 수출 70% 폭증. 김치는 미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80% 성장. 미국 채소 카테고리 신선식품 부문 1위 등급. 쌀 가공식품 미국 수출 51% 증가. 코스트코 전국 매장 540곳 중 한국 식품 코너 신규 입점이 지난 1년간 380개 매장에 추가로 확장. 저는 자료집을 든 손이 약간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간 미국 식탁을 누구보다 먼저 읽어왔다는 제 자존심이 한 페이지의 통계 앞에서 작은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로버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쪽 입꼬리만 올렸습니다. 마이클, 자네가 모르면 우리 신문이 뒤처지는 거야. 다음 달이면 특집 잡혔어. 한국 가서 직접 취재해와. 분량은 4개면 풀로.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면 특집 4개면 풀이라는 건 푸드 섹션 비평가에게 1년에 한두 번 주어지는 최대 규모의 지면이었거든요. 그것도 한식 주제로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로버트,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식에 대해 회의적이야. 마케팅에 떠밀린 일시적 유행일 수도 있어. 로버트는 저를 잠시 응시하더니 자료집의 마지막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거기엔 미국 시장조사기관 시어캡처의 그래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미국 외식 메뉴에서 비빔밥의 점유율 변화 그래프였죠. 2020년에는 1%도 안 됐던 비빔밥이 4년 만에 12%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의 데리야키 메뉴는 18%에서 11%로 떨어졌더군요. 로버트는 짧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유행이 아니야. 구조적 변화야. 저는 그 말에 잠시 대답을 잃었습니다. 30년간 제가 따라온 미국 식탁의 지도가 그래프 한 장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자료집을 덮고 일어서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알겠어. 내일까지 취재 계획서 올릴게. 장을 나오는데 다리가 약간 무거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장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식품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비빔밥, 미국 점유율이라는 단어를 쳐넣자 끝없이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 한 기사 제목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뉴욕 미슐랭 가이드의 한 식당이 작년 2곳에서 올해 7곳으로 증가. 그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뉴욕의 한식 셰프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진짜 한식의 본류는 미국에 있지 않고 한국의 지방 노포에 있다고.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지방 노포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거든요. 저는 검색어를 바꿔 한국 지방 노포 비빔밥이라고 쳤습니다. 영문 기사 몇 개가 떴고 그중 한 영상 링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짧은 영상 클립이었죠. 클릭하기 전에 저는 제목을 먼저 봤습니다. 60년 노포 할머니의 한 그릇. 저는 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영상 길이는 단 35초. 어두컴컴한 한옥 주방의 모습으로 시작됐죠. 카메라가 천천히 다가가자 이른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의 손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굽고 거친 손가락이 작은 녹그릇 위에 노란 콩나물을 한 점 한 점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푸른 시금치, 그 다음에는 검은 고사리, 갈색 도라지, 주황색 당근채, 흰색 무생채. 모든 나물이 정확히 같은 분량으로 정확히 같은 각도로 놓이고 있었습니다. 영상 끝에 카메라가 위에서 그릇을 비추자 저는 다시 한번 호흡을 멈췄습니다. 그건 음식이 아니라 색의 만다라였습니다. 8가지 색이 정확히 분할된 원을 이루고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노란 달걀 노른자 하나가 작은 태양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870만 회. 댓글이 4만 개가 넘게 달려있더군요. 저는 댓글창을 천천히 내리며 영문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그중 한 댓글에서 제 눈이 멈췄습니다. 댓글 작성자는 자신을 미국 시카고의 한 셰프라고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60년간 한 사람의 손에서 한 사람의 손으로 이어진 예술입니다. 저는 그 댓글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재생했습니다. 2번째, 3번째, 5번째. 점심시간을 넘어 오후 3시가 다 되도록 저는 그 35초짜리 영상을 33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저 할머니는 누구이고 저 그릇 하나를 만드는데 어떤 시간이 들어갔을까? 그리고 왜 이 영상을 본 미국 사람들이 때로 한국행 비행기를 검색하고 있을까? 저는 사무실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집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의 댓글 하나하나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셰프, 의사, 변호사, 학생, 주부, 직업도, 나이도, 국적도 다른 수만 명의 미국인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더군요. 직접 가야겠다고요. 전주라는 도시로요. 그 좁은 골목에 노포로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 불을 끄기 전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12월 22일 뉴욕 JFK 출발, 인천 도착 직항편. 좌석은 이코노미가 아니라 비즈니스로 끊었습니다. 30년 비평가의 자존심이 마지막까지 작용했던 거죠. 이코노미를 타고 가서 비웃을 음식이 아니라고, 적어도 비즈니스석 정도는 타고 가서 정중하게 비판하자고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비행기표 예약 완료 화면이 뜨는 순간 저는 안경을 벗고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로 가는 비행기표를, 그것도 한식 한 그릇을 위해 끊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와인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 한 권을 새로 펼쳐 첫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전주 출장 노트, 2024년 12월 22일 출발. 그 한 줄을 적는 손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그 노트의 다음 페이지들에 어떤 이야기가 채워질지 그때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12월 23일 오후 4시 무렵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처음 본 한국의 겨울은 회색 하늘과 마른 들판으로 이어져 있었죠.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미리 예약해둔 차를 타고 곧장 KTX 광명역으로 향했습니다. 전주행 고속버스를 타는 대신 익산행 KTX를 선택했거든요. 노트에 한국어 발음으로 익산이라고 적어두고 그 다음 칸에는 다시 차를 갈아타 전주로 들어간다고 메모해 두었습니다. 전주역에 도착한 것은 그날 저녁 8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역 앞에서 택시를 잡아 한옥마을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죠. 택시기사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 제가 휴대폰 화면에 적어 보여준 주소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어두운 거리를 지나는 동안 저는 한국의 지방도시가 이렇게 조용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뉴욕의 12월 저녁이라면 거리가 환하게 밝아 있을 시간이었는데 전주의 골목은 가로등 불빛조차 드문드문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12월 24일 화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저는 오전 11시쯤 게스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에마가 미리 보내준 지도 캡처를 들고 한옥마을 동쪽 끝에 좁은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죠. 한옥마을 중심가에는 관광객이 제법 많았지만 제가 걸어 들어간 방향은 점점 사람이 줄어드는 골목이었습니다. 5분쯤 걷자 카페도 없고 기념품 가게도 없는 그야말로 동네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그 골목 끝에 작은 한옥 한 채가 있었습니다. 검은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처마 끝의 나무 기둥은 빛이 발해 거의 회색에 가까웠습니다. 한옥 앞에는 손으로 쓴 간판 하나가 비스듬히 걸려 있었죠. 흰 페인트로 칠해진 글씨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분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옥순이네 비빔밥. 저는 그 간판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영상에서 본 그 한옥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 영상보다 훨씬 낡고 작았습니다. 영상의 카메라 앵글이 만들어낸 신비로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그저 폐업 직전에 시골 노포 한 채가 있었을 뿐이었죠. 저는 살짝 실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 30%쯤은 이 출장이 헛수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다시 머리를 들었거든요. 문을 밀고 들어서자 풍경에 종이 달려있는지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풍경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단 2명뿐이었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에 앉은 노부부였죠. 테이블은 모두 7개, 그중 5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정점인 오후 12시 직전이었는데도요. 가게 안쪽에서 한 중년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어두운색 셔츠에 앞치마를 들은 50대 초반의 남성이었죠. 그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도노반 기자님이시죠? 저는 김재훈입니다. 어머니 가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에마가 미리 전화로 방문을 알려둔 모양이었습니다. 김재훈 씨는 저를 가게 안쪽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한옥의 작은 창 너머로 마당이 보이는 자리였죠. 그가 차 한 잔을 내우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기자님,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번 달 말까지만 영업하시기로 했어요. 60년을 하셨는데 손님이 더 이상 오시지 않아서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빔밥 영상이 870만 조회수를 찍고 있는데 정작 그 그릇을 만든 본인의 가게는 폐업을 일주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폐업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재훈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 동네에 손님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한옥마을 메인 거리에는 새로 생긴 인스타그램 맛집들이 있고 젊은 친구들은 그쪽으로 가거든요.
어머니는 60년간 가격을 올리지 않으셨어요. 비빔밥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8가지 나물을 새벽부터 다듬으시는데 한 그릇 팔아서 남는 게 1,500원이 안 돼요. 작년부터는 매달 적자였습니다. 어머니는 80이 다 되셨고 이제 그만하실 때가 됐다고 본인이 결정하셨어요. 저는 노트에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비빔밥 한 그릇 8,000원. 미국 환율로 약 5달러 60센트. 뉴욕 미슐랭 한식당의 비빔밥 코스 가격은 평균 65달러였습니다. 12배 가까운 차이였죠. 저는 펜을 잠시 멈추고 김재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노포가 얼마나 남아있나요? 그는 짧게 한숨을 쉬고 답했습니다. 전북 지역 외식업 폐업률이 작년에 14%를 넘었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포 중 절반 이상이 지난 5년 안에 문을 닫았어요. 우리 가게도 그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그가 말을 마치자 가게 안쪽 주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마에 칼이 닿는 가벼운 소리, 그리고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는 가느다란 목소리. 김재훈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자님 비빔밥을 준비하고 계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 작은 한옥의 의자에 앉아 주방 쪽을 응시했습니다. 주방은 작은 미닫이 문 하나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문틈으로 어렴풋이 흰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노인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동작도 허투루 없이 마치 6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해온 사람의 몸짓이었죠. 15분쯤 지났을 때 미닫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김복순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키는 150cm가 채 안 되어 보였고 등은 민자로 굽어 있었습니다. 흰 앞치마는 깨끗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머리에는 검은 수건을 단정하게 두르고 계셨죠. 두 손에는 묵직한 노쟁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어와 제 앞 테이블에 쟁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쟁반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놋그릇 한가운데에 노란 달걀 노른자가 작은 태양처럼 박혀 있었고 그 둘레를 따라 8가지 색의 나물이 정확히 같은 분량으로 정확히 같은 각도로 마치 컴퍼스로 잰 듯한 정밀함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 콩나물, 푸른 시금치, 검은 고사리, 갈색 도라지, 주황색 당근, 흰색 무생채, 자주색 가지나물, 그리고 다홍빛 약고추장. 그릇 위는 8등분된 만다라였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영상보다 훨씬 더 정밀했습니다. 카메라가 잡아낼 수 없는 미세한 균형이 거기 있었거든요. 나물 한 가닥의 두께, 한 가닥의 길이, 한 가닥의 방향까지 모두 일정했습니다. 30년간 분자요리 연구소에서 핀셋으로 한 알 한 알 재료를 배치하던 페란 아드리아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페란 아드리아의 접시는 한 번의 화려한 공연이었다면 이 그릇은 60년 동안 매일 같은 정밀도로 반복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셔터를 누르기 전에 손이 멎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게 이 그릇에 대한 예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카메라를 다시 가방에 넣고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제 맞은편에 잠시 서 계시다가 짧게 한국말로 무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김재우 씨가 옆에서 통역해 주었습니다. 맛있게 드시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비비실 때 한꺼번에 너무 세게 비비지 말고 천천히 살살 섞으시라고요. 나물 하나하나의 맛이 살아있도록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끝으로 그 만다라를 천천히 흐트리기 시작했습니다. 8가지 색이 하나씩 섞이며 그릇 안에 새로운 색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약고추장의 다홍빛이 흰밥과 만나며 부드러운 연어색으로 퍼져나갔고 그 위로 노른자가 풀어지며 부드러운 막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 숟갈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30년이 무너졌습니다. 콩나물의 아삭함이 가장 먼저 이천장을 두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사리의 깊고 어두운 향이 혀 뒤쪽에서 올라왔죠. 도라지의 약간 쌉싸름한 맛이 그 뒤를 바쳤고 당근의 단맛이 그것을 둥글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고추장. 그건 매운맛이 아니었습니다. 매콤함과 단맛, 짠맛, 그리고 어떤 발효의 깊은 풍미가 정확한 비율로 결합된 제가 30년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입안에서 8가지 맛이 따로따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2003년 뉴욕 코리아타운에서 먹었던 그 잠반과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그건 비빔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 미안해지는 차원의 요리였죠. 저는 다음 한 숟갈을 떠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숟갈. 어느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났거든요. 저는 한 손으로 다른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 그릇의 음식 앞에서 제 몸이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김재훈 씨가 옆에 서서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릇이 반쯤 비었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두 그릇만 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머님께서 만드시는 그대로요. 김지훈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방 쪽으로 돌아서기 전 가만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기자님, 어머니 음식이 어떠셨나요? 저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에 페란 아드리아의 에블리, 미셸 트루아그로의 라메종, 알랭 디카스의 르루이 캥지가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식당에서 제가 별 5개를 먹였던 요리들의 이미지가 차례로 지나갔죠. 그리고 그 어떤 이미지도 지금 제 앞에 이 한 그릇과 비교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김지웅 씨를 바라보며 천천히 답했습니다. 이건 페란 아드리아도 못 만듭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김지웅 씨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닫이 문을 열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주방 안쪽에서 흰 수건을 두른 할머니가 새 녹그릇을 꺼내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굽은 손이 다시 한번 60년간 반복해온 그 동작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김재훈 씨에게 부탁해 일주일치 일정을 새로 짰거든요. 원래는 24일 점심 한 끼만 먹고 그날 저녁 비행기로 서울에 올라가 25일에 헬렌박 셰프를 만나 자문을 구하고 26일에 뉴욕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헬렌박과의 약속을 미루고 항공권 변경 수수료 $400를 지불하며 출국일을 12월 31일로 미뤘죠. 일주일을 더 전주에 머물기로 한 겁니다. 김재훈 씨에게 부탁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따라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요. 김재훈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허락을 받는데 1시간이 걸렸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3시 50분, 저는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김지훈 씨가 모는 낡은 갈색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새벽이었죠. 영하 8도. 차창 안쪽에 입김이 곧바로 얼어붙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이미 승합차 조수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두꺼운 회색 점퍼에 같은 색 모직 모자를 쓰고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로 저를 보고 짧게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차는 천천히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새벽 도매장에 도착한 것은 새벽 4시 12분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어두운 골목 한가운데에 노란 백열등 불빛이 점점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로 흰 입김을 내뿜으며 채소를 정리하는 상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30년간 전 세계의 새벽 시장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분주한 새벽은 처음이었거든요. 김복순 할머니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 구분등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에는 단 한 점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60년간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의 몸에 새겨진 지도가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가장 안쪽 모퉁이의 작은 좌판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좌판 주인은 70대 초반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한국말로 뭐어라 말을 건넸습니다. 김재훈 씨가 옆에서 통역해 주더군요. 복순이 또 왔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60년째 같은 인사라네요. 저는 펜을 꺼내 노트에 적었습니다. 60년째 같은 새벽, 같은 인사. 좌판 위에는 흰 천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갓 다듬어진 노란 콩나물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가락 끝으로 콩나물을 한 줌 들어올려 천천히 살피셨습니다. 한 가닥을 코끝에 가져가 향을 맡으시고 또 한 가닥의 끝을 손톱으로 살짝 눌러보셨죠. 그리고 짧게 한마디를 하시자 좌판 할아버지가 큰 봉투에 콩나물을 담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김재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매일 이 콩나물만 사시나요? 그는 짧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60년째 이 좌판에서만 사세요. 다른 데서는 절대 안 사십니다. 이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우리 할머니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대를 이어 거래해온 사이거든요. 3대째 콩나물 거래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그 좌판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미슐랭 삼성 식당들은 매일 세계 각지에서 최고급 식재료를 비행기로 공수해옵니다. 일본산 와규, 페루산 트러플, 노르웨이산 연어. 그들은 그것을 글로벌 소싱이라고 부르며 자랑하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60년간 같은 골목, 같은 좌판, 같은 콩나물만을 고집해왔습니다. 그게 글로벌 소싱보다 더 큰 사치라는 것을 저는 그 새벽에 처음 깨달았습니다. 시장에서 8가지 재료를 다 사는데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무, 가지, 당근, 그리고 약고추장에 들어갈 묵은 된장. 모든 좌판마다 할머니는 같은 방식으로 재료를 살피셨고 모든 상인들은 할머니를 60년의 단골로 대했습니다. 거래액은 다 합쳐 68,000원.
우리 돈으로 50달러가 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50달러 안에는 미국 어떤 식당도 흉내낼 수 없는 60년이 들어있었습니다. 새벽 6시, 우리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주방에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작업이었거든요. 8가지 나무를 각각 다듬고 데치고 양념하는 데에만 4시간이 걸린다고 김재훈 씨가 알려주었습니다. 콩나물은 머리 부분의 검은 껍질을 한 가닥 한 가닥 손가락으로 제거해야 했고, 시금치는 뿌리 부분의 흙을 칫솔로 살살 털어내야 했죠. 고사리는 12시간 전부터 물에 불려놓은 것을 다시 한번 손으로 골라야 했고, 도라지는 칼끝으로 결을 따라 정확한 굵기로 찢어야 했습니다. 저는 주방 한쪽 구석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카메라는 꺼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눈으로 보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손가락의 마디는 굵게 부풀어 있었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군데군데 피어 있었으며 손톱은 짧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만들어내는 동작 하나하나는 30년간 제가 본 어떤 미슐랭 셰프의 손보다도 정밀했습니다. 오전 9시, 할머니가 잠시 주방에서 나오셔서 작은 의자에 앉아 차 한 잔을 드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김재우 씨가 통역을 도와주기 위해 합석했죠. 저는 노트를 펼쳐들고 한참을 망설인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6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시는 건가요? 할머니는 차 한 모금을 천천히 드시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국말로 답하셨습니다. 김재훈 씨가 통역하기 전에 잠시 멈칫하더군요. 그러더니 천천히 영어로 옮겨주었습니다. 손님이 한 그릇 먹고 맛있다 하면 그게 60년의 보답이지. 그 한마디 들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야? 저는 펜을 노트에 놓다가 그 자리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60년간 새벽 4시, 1년이 365일이니까 약 21,900일. 한 번에 4시간씩이라고 치면 87,000시간이 넘는 새벽 노동이었습니다. 30년 미슐랭 평가 경력에서 제가 만난 그 어떤 셰프도, 그 어떤 거장도 87,000시간을 새벽 한 자리에서 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의 빈 페이지를 열어 그 한 문장을 한국어 발음대로 적었습니다. 손님이 맛있다 하면 그게 보답. 그리고 그 문장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미식의 정점은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다. 그날 저녁 저는 게스트하우스 방으로 돌아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저장해온 폴더 하나를 열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칼럼 아카이브.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제가 쓴 비평 칼럼 482편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첫 번째 폴더, 1995년 폴더부터 열어 칼럼을 한 편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봄, 파리의 한 미슐랭 삼성식당. 저는 그 식당에 송로버섯 리조토에 별 5개를 매겼습니다. 그 칼럼의 한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 한 접시를 위해 셰프는 12시간을 송로버섯 위에 매달려 있다. 12시간. 저는 그 숫자에 잠시 시선을 멈췄습니다. 2002년 가을, 도쿄의 한 가이세키 식당. 저는 그곳의 사시미 코스에 별 5개를 매겼습니다. 그 칼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도미를 24시간 숙성시킨 셰프의 인내가 이 한 점에 담겨 있다. 24시간. 2011년 봄, 스페인 카탈로냐의 분자요리 식당 에블리. 저는 그곳의 32단계 코스에 별 5개를 매겼습니다. 칼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 코스를 완성하기 위해 셰프 페란 아드리아는 3개월을 실험실에서 보냈다. 3개월, 12시간, 24시간, 3개월. 그것이 제가 30년간 별 5개를 매긴 미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숫자들 옆에 저는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60년, 87,000시간, 한 가지 그릇.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의자의 등을 깊이 묻었습니다. 천장을 한참 동안 올려다봤죠. 30년간 제가 별을 매긴 모든 셰프들이 추구한 것은 한 점의 정점이었습니다. 한 번의 화려한 완성. 그런데 김복순 할머니가 추구한 것은 정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60년간 매일 같은 한 그릇을 같은 정밀도로 반복해왔을 뿐이었죠. 그 반복 자체가 정점이었습니다. 뉴욕의 미슐랭 삼성 셰프들은 자기 식당이 1년에 한 번 미슐랭 가이드에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두고 12개월을 긴장하며 보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미슐랭이 뭔지도 모르셨습니다. 김재훈 씨에게 미슐랭이라는 단어를 어머니께 설명해드린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평가받는 일에 관심이 없으세요? 어머니의 평가는 매일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의 표정이거든요. 저는 게스트하우스 책상 위에 새 종이 한 장을 펼쳐놓고 칼럼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뉴욕에서 미리 잡아둔 초안의 제목은 한국 식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 급증, 트렌드인가 구조 변화인가 였습니다.
통계 분석 중심의 차가운 비평글이었죠. 저는 그 초안을 노트북에서 열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달하는 그 초안을 한 번에 휴지통으로 옮겼습니다. 3페이지에 저는 다른 제목을 적었습니다. 마지막 할머니의 한 그릇,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미슐랭의 별을 평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별이 미치지 못하는 한 그릇이 한국 전주의 좁은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그 그릇을 만든 사람은 78의 할머니였고 그분의 손은 60년간 같은 새벽 4시에 시작되어 왔습니다. 그 첫 문장을 적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밤의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0년간 길러온 제 미각의 자존심이 산산조각난 자리에 한 가지 새로운 감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30년간 한식을 마늘 폭격기라고 비웃었던 그 칼럼이, 그 항이메이 32통이, 그리고 단 한 통도 답장하지 않았던 그 거만함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까지 한 줄도 멈추지 않고 칼럼을 써내려갔습니다. 정확히 7시간이 걸렸습니다. 12월 26일 아침 6시, 저는 17페이지짜리 칼럼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할머니의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 초안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별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별은 미슐랭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주의 좁은 골목, 한 할머니의 새벽 4시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적고 잠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30년 비평가의 자존심이 한 그릇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칼럼을 쓰던 때보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잠시 의자에 앉아 창밖이 천천히 밝아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전주의 12월 26일 새벽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것은 12월 31일 저녁이었습니다. 케네디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김재웅 씨에게 짧은 메시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칼럼은 1월 둘째 주 일요일판 일면 특집으로 게재됩니다. 게재 전날에 따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새해 카운트다운을 보지 않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1월 6일 화요일 저는 편집장 로버트에게 17페이지 칼럼 원고를 제출했습니다. 로버트는 그 자리에서 절반쯤 읽다가 안경을 벗고 한참 동안 침묵하더군요. 그러더니 짧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마이클, 30년간 자네 글을 읽어왔지만 이런 톤은 처음이야. 좋은 의미로. 그는 원고를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한 글자도 손대지 않았죠. 1월 11일 일요일 아침 뉴욕타임스 일요판이면 특집으로 마지막 할머니의 한 그릇이 게재되었습니다. 일면 통째로 비빔밥 사진 한 장이 실렸고 그 위에 흰 글씨로 제목이 박혔습니다. 뒷면부터 4개면을 가득 채운 칼럼 본문에는 김복순 할머니의 새벽 4시 시장 풍경부터 8가지 나무를 다듬는 굽은 손, 그리고 60년 단골 좌판의 풍경까지 모두 담겼습니다. 사진은 모두 제가 직접 휴대폰으로 찍은 것이었습니다. 전문 사진가의 사진보다 휴대폰 사진이 그 새벽의 진심을 더 잘 담아낸다고 판단했거든요. 게재된 지 6시간 만에 뉴욕타임스 웹사이트의 그 칼럼 페이지는 사이트 전체 트래픽의 1위를 찍었습니다. 12시간 만에 페이스북 공유 30만 회를 돌파했죠. 24시간 만에 X 인용 50만 회, 인스타그램 관련 게시물이 80만 건을 넘었습니다. 5일 차에는 누적 조회수 2천만 회를 돌파했고 미국 주요 방송사 3곳에서 저에게 출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단 한 곳, CNN의 푸드 다큐 프로그램만 응했죠. CNN이 전주 현지에서 김복순 할머니의 모습을 함께 담아주겠다고 제안했거든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가게 영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촬영은 영업 종료 후 2시간 안으로 맞춰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월 18일 일요일 저는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비즈니스석이 아니라 이코노미석이었습니다. 30년 비평가의 자존심은 이미 그릇 한 사발 앞에서 사라진 뒤였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짧은 한국어 회화책 한 권을 펴들고 2가지 표현을 외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 그릇 더 주세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1월 19일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김재훈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한 달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약간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잠을 거의 못 잔 사람의 피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빠르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자님, 지금 가게 앞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보셔야 합니다. 직접 보지 않으시면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차를 타고 전주로 내려가는 4시간 동안 김재훈 씨는 지난 8일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1월 12일 새벽, 그러니까 칼럼이 게재된 다음 날 새벽부터
가게 앞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월 13일에는 그 줄이 골목 끝까지 이어졌고 1월 14일에는 한국 방송사 카메라가 들이닥쳤습니다. 1월 15일에는 미국 뉴욕 미슐랭 한식당 셰프 4명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다고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헬렌박 셰프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다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헬렌박은 원래 제가 한국 출장 전에 자문을 구하려던 셰프였거든요. 결국 만나지 못한 채 일정이 어긋났었는데 그분이 직접 전주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재훈 씨는 짧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헬렌박 셰프님이 어머니께 직접 인사를 드리고 가셨어요.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잡고 한참을 우셨거든요. 어머니는 어리둥절하셨지만 그 셰프 손을 한참 토닥여 주셨어요. 전주 한옥마을 입구에 도착한 것은 그날 밤 10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가게로 향하는 골목에 접어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한 달 전 제가 처음 걸어 들어왔던 그 한적한 골목이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가게는 이미 영업이 끝난 시간이었는데도 골목 양쪽에 외국인 관광객 40여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캐나다인, 영국인, 호주인, 프랑스인, 그리고 일본인까지. 그들은 다음날 새벽 6시 30분 첫 영업시간을 기다리기 위해 그 자리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침낭을 깔고 누워 있었고 일부는 휴대폰으로 가게 간판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복순 할머니가 작은 의자에 앉아 차 한 잔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영업이 끝난 직후에 휴식 시간이었죠. 저를 보시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고 잠시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전 처음 뵈었을 때보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어떤 빛이 더 깃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어색한 발음으로 한국어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에 작은 보조개가 양쪽 뺨에 패였습니다. 78의 얼굴에 그렇게 어린 소녀 같은 웃음이 남아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두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피어 있었으며 손가락 마디는 굵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30년간 미슐랭 평가단으로 살아온 제 손이 60년간 새벽 4시에 콩나물을 다듬어온 손과 맞닿은 그 1초. 저는 그 자리에서 두 눈이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30년간 어떤 감동적인 요리 앞에서도 어떤 셰프의 진심 앞에서도 저는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78의 굽은 손 앞에서 저는 30년 비평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재훈 씨가 옆에서 천천히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마이클 기자님이 어머니 음식을 미국 전역에 알리셨어요. 지금 가게 앞에 줄을 선 외국 손님들도 다 기자님 글을 보고 오신 분들이에요.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짧게 한국말로 뭐어라 답하셨습니다. 김재훈 씨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네요. 비빔밥은 자기 솜씨가 아니라 콩나물 키우는 농부 양반들 솜씨라고요. 자기는 그저 그 정성 위에 한 점 더 보탰을 뿐이라고요. 저는 그 통역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자기 손으로 직접 다듬은 그 모든 정성을 할머니는 농부의 공으로 돌리고 계셨던 겁니다. 30년간 제가 만난 어떤 셰프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슐랭 3성을 받은 셰프들은 모두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78의 이 할머니는 자신의 60년을 한 줌의 콩나물 위에 얹은 작은 보탬으로만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어 김재훈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님께 한 말씀만 전해주세요. 30년간 제가 한국 음식을 잘못 봐왔다고요? 그리고 어머님의 한 그릇이 제 미각을 그리고 제 마음을 다시 가르쳤다고요. 김재훈 씨는 잠시 머뭇거리며 그 말을 어떻게 통역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한국말로 옮겨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제 얼굴을 응시하시더니 손을 천천히 풀고 제 어깨를 2번 가볍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만 하시더군요. 손님, 한 그릇 더 드릴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한 달 전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던 그 한마디였거든요. 그러나 같은 문장이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한 달 전에는 시장의 거래 문장처럼 들렸던 그 한마디가 이번에는 60년간 한 사람의 입에서 한 사람의 입으로 전해진 모성의 언어로 들렸습니다. 손님이라는 단어조차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의 자식을 부르는 그 어떤 호칭처럼 따뜻하게 다가왔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달 전 비행기에서 외워온 2번째 표현을 어색하게 발음했습니다. 네, 어머니. 한 그릇 더 주세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방 쪽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 구분 등 위로 한옥 천장에 노란 등불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30년간 제가 별을 매겨온 모든 식당의 셰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78의 나이에 구분 등으로 주방을 향해 걸어가는 그 뒷모습만큼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김재훈 씨가 제 옆자리에 앉으며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한국 신문 기사 스크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영어로 요약해 주었죠. 기자님 칼럼이 미국에서 화제가 된 뒤로 한국 언론도 뒤늦게 이 가게를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폐업 직전이던 60년 노포가 미국발 역수입 열풍으로 살아났다는 게 한국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거든요. 어떤 신문은 우리가 가진 보물을 외국 사람이 먼저 알아봤다고 제목을 뽑기도 했고요. 저는 그 스크랩들을 받아들고 한 장씩 살펴봤습니다. 한국어 기사들이라 내용을 다 읽을 수 없었지만 사진들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굽은 손, 8가지 세계 그릇, 그리고 골목에 줄을 선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 그중 한 사진에서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가게 앞에 어린 한국인 부모가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김재훈 씨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 부모님들도 자녀 손을 잡고 오기 시작하셨어요. 아이들한테 우리 할머니 같은 분이 만드는 음식이 어떤 건지 보여주려고요.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한 칼럼이 일으킨 변화가 미국 미식 시장의 통계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어린이들의 식탁 교육까지 변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30년 비평. 인생에서 제가 쓴 어떤 칼럼도 한 나라의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새로운 식탁의 풍경을 만들어준 적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새 그릇을 들고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영업이 끝난 시간이었지만 저 한 사람을 위해 다시 8가지 나물을 정확한 비율로 담아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릇을 제 앞에 내려놓으시며 짧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김재훈 씨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시라고요. 비빔밥은 맛있게 먹는 게 60년이란 보답이라고요.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릇 안에 8가지 색을 잠시 응시했죠. 그리고 한 입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한 달 전 처음 이 맛을 만났을 때와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같은 콩나물, 같은 시금치, 같은 약고추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맛 안에 한 가지가 더 들어있었습니다. 그건 한 달 전의 충격이 아니라 평온이었습니다. 60년의 시간이 한 그릇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잔잔한 평온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릇을 천천히 비웠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30년 비평가 마이크 도노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손님으로서 저는 김복순 할머니의 손맛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7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다시 전주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휴가였죠? 30년 비평가 인생에서 제가 한국에 휴가를 위해 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6개월 사이에 복순이네 비빔밥은 완전히 다른 가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에 미슐랭 가이드 한국편의 빕 구루망 명단에 정식 등재되었거든요. 빕 구루망은 가격 대비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식당에 주어지는 미슐랭의 영예 중 하나였습니다. 한식의 본고장에서 한 그릇 8,000원의 비빔밥이 그 영예를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한국 외식업계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손님 수는 30명에서 90명으로 정확히 3배 늘었습니다. 예약은 2주 대기 상태로 항상 차 있었고 주말에는 1개월 대기까지 갈 때도 있었죠. 매출은 폐업 직전이던 2024년 12월 대비 320%가 회복되었습니다. 전북 외식업 폐업률이 같은 시기 14%를 넘어선 와중에 복순이네는 정반대 방향으로 살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김재훈 씨와 저는 그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영상통화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지난 5월에는 그가 저에게 한 가지 큰 결정을 알려왔습니다. 가게를 확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었죠. 미국과 일본의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2곳에서 복순이네 비빔밥의 브랜드 라이선스를 사들이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한 곳은 미국 전역에 50개 매장을 열겠다는 계약을, 다른 한 곳은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 합쳐 20개 매장을 열겠다는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합산 계약 금액이 우리 돈으로 70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지훈 씨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두 제안을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영상통화 화면 너머로 그가 저에게 말했죠. 마이크 기자님, 저는 사업가가 아니라 아들이거든요. 어머니가 직접 손으로 만드는 한 그릇이 우리 가족의 자존심입니다. 그걸 50개로 100개로 늘리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어머니의 비빔밥이 아니에요. 저는 그 결정을 듣고 한참 동안 화면 너머에 김재훈 씨를 응시했습니다. 30년 비평 인생에서 제가 자주 보아온 풍경이 있었거든요.
작은 성공을 거둔 식당이 프랜차이즈와의 유혹에 무너져 그 식당을 빛나게 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풍경이요. 그런데 김재훈 씨는 70억 원을 그 자리에서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굽은 손 한 쌍을 100개의 매장과 바꾸지 않겠다는 결정이었죠. 저 또한 그 6개월 동안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마지막 할머니의 한 그릇 칼럼을 시작으로 저는 한국의 지방 노포 30곳을 차례로 취재한 시리즈 칼럼을 뉴욕타임스에 연재했습니다. 안동의 60년 된 헛제사빵 노포, 통영의 50년 된 멍게 비빔밥 노포, 강릉의 70년 된 초당 순두부 노포까지. 시리즈가 끝났을 때 누적 조회수는 1억 회를 돌파했고 미국 출판사 4곳에서 책으로 묶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2025년 6월 저는 한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저를 살린 한 그릇이었습니다. 첫 인쇄 부수가 10만 부였고 2주 만에 절판되어 추가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아마존 푸드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7주 연속 올랐고 책의 첫 인쇄 5만 달러는 제가 직접 김복순 할머니께 전달했습니다. 그 인쇄를 어떻게 쓰실지 할머니께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받으신 분의 자유였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김재훈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인쇄 5만 달러를 전주 시립도서관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주의 어린이들에게 한국 전통식 문화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데 쓰이도록요. 할머니는 김재훈 씨에게 짧게 한마디만 하셨다고 합니다. 미국 손님이 보내주신 돈은 우리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별을 매기는 일을 해온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어린이들의 식탁 교육에까지 닿게 되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한 그릇이 만들어낸 선의의 순환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로서는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7월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전주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을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6개월 전에 비해 그 골목은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30여 명이 줄을 서 있었고 동네 카페가 2곳 새로 문을 열었으며 작은 한국 전통 공예 가게도 2곳이 생겨 있었습니다. 복순이네 비빔밥 하나가 살아나면서 그 골목 전체가 함께 살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가게 앞에서 김재훈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영업 종료 후의 조용한 시간, 김복순 할머니께서 작은 의자에 앉아 차 한 잔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저를 향해 2팔을 벌리셨습니다. 저는 30년 비평가의 그 어떤 격식도 있고 78의 그 작은 어머니를 2팔로 가만히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제 등을 2번 가볍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60년간 새벽 4시에 콩나물을 다듬어온 그 손이라는 것을 떠올리며 저는 잠시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한 그릇의 비빔밥을 받았습니다. 6개월 전 처음 만났을 때, 한 달 전 2번째로 만났을 때, 그리고 그날 3번째로 만난 그 그릇이었습니다. 같은 콩나물, 같은 시금치, 같은 약고추장. 그러나 이번에는 그 맛 안에 또 한 가지가 더 들어있었습니다. 그건 가족의 맛이었습니다. 30년간 미슐랭의 별을 따라다닌 한 사람이 78의 한국 어머니에게서 새로운 가족 한 사람을 얻은 그 맛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책의 다음 판 헌사에 들어갈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책을 김복순 어머니께 바칩니다. 당신이 제 미각을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의 해안선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미슐랭의 별은 매년 새로 매겨지지만 진짜 별은 평가받지 않습니다. 진짜 별은 60년간 새벽 4시에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한 사람의 손, 그 손에서 나오는 한 그릇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누가 평가하든 평가하지 않든 매일 아침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빛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